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리처드 장. 그는 중국계 영국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23살 딸 에밀리가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필 한국이냐며 격분했던 그가 딸을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벌어진 놀라운 일들. UN 국제포럼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중국 교수 앞에서 일어난 반전의 순간까지. 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리처드 장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과에서 30년간 재직한 석학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영국으로 이주한 그는 동서양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수많은 논문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딸 에밀리는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명문 대학원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고향인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제시했죠. 리처드는 딸이 자신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학자가 되길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밀리가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했어요. 리처드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대학교라고? 에밀리 농담이겠지? 하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리처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다. 하버드나 예일 아니면 베이징 대학교라도 가야지. 한국은 아직 배울 게 별로 없는 나라 아니냐? 그의 말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서구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에게 한국은 여전히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에밀리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을 제대로 모르세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예요. 디지털 기술,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혁신적이라고? 삼성과 LG만 알려진 나라가 뭐가 혁신적이란 말이냐?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진 게 전부 아닌가? 딸과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에밀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3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어요. 논문도 썼고 한국 학생들과도 교류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편견만 가지고 판단하시는군요. 리처드는 딸의 말에 잠깐 당황했지만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30년간 학계에서 쌓은 경험을 믿어라. 한국보다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날 밤 리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는 딸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에밀리가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리처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 딸이 정말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리처드는 마지못해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밀리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빠, 직접 와서 보세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다른 대학교를 알아볼게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리처드는 마지못해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마침 UN 아시아태평양 교육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한 리처드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물론이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로봇들이 승객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보니 속도가 런던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 정도는 예상 밖이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에게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어요. 택시보다 지하철이 더 빠르고 편해요. 리처드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낡고 더러운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서울 지하철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은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데 정확히 시간표대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순간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 런던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 같은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며 리처드는 감탄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아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시율이 높아요. 99% 정도 된다고 해요 라고 설명해주자 리처드는 더욱 놀랐어요. 영국의 기차나 지하철은 지연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리처드는 목이 말라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아빠, 이 물 그냥 마셔도 돼요 라고 말하자 리처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 수돗물을? 네, 서울 수돗물은 유럽 웬만한 생수보다 깨끗해요. 정부에서 매일 수질 검사를 하고 앱으로도 실시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셔본 물맛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런던의 석회질 냄새가 나는 수돗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맛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아버지를 명동으로 데려갔어요. 거리의 활기찬 모습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안전한 분위기에 리처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데? 속으로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코엑스에서 UN 아시아태평양 교육포럼이 열렸습니다. 리처드는 청중석에 앉아 각국 교육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회의장의 규모와 시설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최첨단 동시통역 시스템과 홀로그램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프랑스, 독일, 일본 대표들이 차례로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각국의 발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로 나선 장웨이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력만 봐도 상당한 실력자였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리처드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교육의 미래를 논하면서 한국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장웨이 교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 소비국일 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미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일부 서구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장웨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각종 통계 자료를 띄우며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한 명뿐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죠.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문화 수출을 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웨이 교수의 말에 몇몇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잠깐의 유행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초 과학 연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리처드는 불편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서양 참가자들이 장웨이 교수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에서 온 교수는 옆 사람과 속삭이며 맞는 말이네라고 중얼거렸고 프랑스 대표도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것을 봤지만 리처드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속으로 다짐하며 장웨이 교수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죠. 장웨이 교수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육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원한다면 중국이나 미국을 보세요. 그들만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리처드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몇 명의 참가자들이 장웨이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교수는 중국의 교육 투자 규모가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칭찬했고 프랑스 대표도 아시아에서는 역시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장웨이 교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죠. 그때 리처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온 리처드 장입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동양인 얼굴의 리처드를 보며 방심한 듯 웃었습니다. 아, 동포시군요. 혹시 제 발표에 대해 보충할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말투에는 리처드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예상과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 딸이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리처드의 말에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웨이 교수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말이죠. 하지만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리처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놀랐습니다.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더군요. 런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시설도 런던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99% 정시율이라고 하더군요. 리처드의 말에 몇몇 유럽 참가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럽의 대중교통 지연 문제는 워낙 유명했거든요.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했죠. 병원에 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영국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에 청중석에서 독일 교수가 맞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의 의료 시스템 문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더라고요. 택시 호출부터 음식 주문, 심지어 정부 민원까지.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이 정도로 발달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생각하면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을 자랑하기 어려웠거든요. 리처드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뒤쪽에 앉아있던 일본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허락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다나카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다나카의 말에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외국인인 저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수술도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수술비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놀란 건 외국인인 저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다나카의 증언에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도 따로 들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독일에서 온 윌러 교수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서울 출장 중에 호텔에서 심장 발작 증상이 생겼어요.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응급실에서도 정말 신속하게 처치해 주셨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까지 30분 만에 끝났어요.
윌러 교수의 말에 다른 유럽 참가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독일어로 설명해 주셔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 의사가 독일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프랑스 대표인 르클레르 여사도 가세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온 르클레르입니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울의 치안 시스템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명동거리를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르클레르 여사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경찰관들도 친절하더라고요. 길을 물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청중석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존슨 교수까지 나섰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창의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교수가 된 실력자였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왜 한국 인재를 모셔가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코딩 실력도 뛰어나고 팀워크도 좋더라고요. 장회희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발표를 완전히 뒤엎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문을 일으킨 셈이었죠. 딸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했어요. 장회희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개인적인 경험담 몇 개로 한 나라의 전체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중국의 규모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장회희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꿔가며 중국의 성과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지통신망 구축 속도도 세계 1위예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규모로 봐도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입니다.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시들했어요. 앞서 나온 생생한 경험담들과 비교하면 뻔한 통계 자료일 뿐이었거든요. 장회희 교수는 더욱 절망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건 단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때 리처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 교수님, 우주정거장 말씀이군요. 그런데 혹시 우주에서도 카카오톡이 될까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위트 있는 반박이었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편리함을 제공하느냐로 측정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의 통신기술과 앱 생태계는 이미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같은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시나요? 장회희 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검열도 없고요. 이 말에 서양 참가자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장회희 교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린 기분이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어요. 그때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에밀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23살 젊은 여성이 이런 국제 포럼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3년간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진짜 미래를 보았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강에서 본 풍경을 잊을 수 없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병원 예약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디지털 기술이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있더라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에밀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젊은 학생에게 이렇게 반박당하는 상황이 굴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리처드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장 교수님, 크기와 위대함은 다른 개념 아닐까요?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작지만 품격 있는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반박할 거리가 없었던 장회의 교수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전체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장회의 교수의 항복 선언 후 회의장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할 게 있어요. 리처드는 딸을 주에 깊게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떨림이 동시에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거든요.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시고 동서양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에밀리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만큼 많은 걸 알 수는 없었죠.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케임브리지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리처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딸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줬나? 속으로 자문했죠.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기본이고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환경보호활동, 소외계층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아이들 멘토링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짜 배움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청중석에서 감동한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에밀리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국 교수님들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토론 수업도 많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것은 겸손함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리처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나? 속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당신처럼 세상에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책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첨단 기술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밀리의 마지막 말에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회의 교수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딸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로워졌구나.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에밀리의 고백이 끝나고 회의장에는 감동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 리처드가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30년간 학자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담아 말을 시작했어요. 30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각각 나름의 장점과 특색을 가진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며칠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리처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리처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큰 나라는 많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말이에요. 하지만 위대한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위대함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 말에 모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어요. 기술 발전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며칠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했어요. 수돗물 한 잔에서 시작해서 지하철 한 번 타기, 병원 한 번 가기,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외국인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장회의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리처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겸손한 강국입니다.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죠. 제 딸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리처드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전체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르클레르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독일의 밀러 교수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일본 학생 다나카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중얼거리며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웨이 교수도 천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리처드 교수님, 그리고 에밀리 양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리처드와 에밀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와 에밀리는 한강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 네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아빠가 완전히 틀렸어. 리처드의 말에 에밀리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아빠, 이제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아빠처럼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리처드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서 나오는구나. 한 아버지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딸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 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30대 여성 안나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드라마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혼모로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던 안나가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본 폭삭 소가수 수다라는 드라마 때문에 눈물을 쏟고 결국 딸과 함께 제주도까지 날아가게 되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제주도에서 만난 한국 노부부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안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2024년 3월 어느 쌀쌀한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의 오래된 아파트 3층에서 안나는 8살 딸 마리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실에서 마리아는 오늘도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죠. 안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빠는 멀리 있어. 우리 마리아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 읽어줄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야쿱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때가 벌써 8년 전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엄마가 읽어주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온 안나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오전에는 초등학교에서 폴란드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사설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정규직 교사였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시간제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안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 마리아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마치고 나면 이 시간만이 유일한 휴식이었죠. 보통은 서구권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이날은 왜인지 다른 걸 보고 싶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눈에 띈 건 3월 7일 새로 업로드된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였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제목이 재미있네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냥 한번 눌러봤을 뿐이었어요. 첫 화를 보기 시작한 안나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영어 자막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속 아버지가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2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아직 2화까지만 올라와 있었는데 안나는 다음 화는 언제 나오지? 라며 아쉬워했어요. 2화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안나는 그 장면을 보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안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장면에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안나 자신도 마리아를 혼자 키우며 매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마리아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다음 날인 3월 8일 안나는 출근길에서도 계속 드라마 생각만 났어요. 3화는 언제 나올까?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3화와 4화가 업데이트되자 안나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청했어요. 그때부터 안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안나는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16부작 드라마를 모두 본 후 안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자막으로 보는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지난 8년을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안나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동안에도 계속 드라마 생각만 났어요. 마리아가 엄마, 요즘 왜 자꾸 멍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안나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 폴란드어 문법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에는 드라마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어머니가 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이 자꾸 생각났어요. 안나도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인 카타지나가 안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안나는 응,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생각이 나라고 대답했어요. 카타지나는 무슨 드라마인데 그렇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 라고 궁금해했지만 안나는 한국 드라마인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오후에 사설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들에게 1차 방 정식을 설명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드라마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엄마, 내 말 안 들어?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다고 했는데라는 마리아의 말에 안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해, 마리아야. 엄마가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어떤 그림 그렸는지 다시 말해봐. 마리아를 재우고 나서 안나는 참을 수 없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폭삭 속가수 수다를 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본 분 있나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요? 라고 썼죠.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몇 시간 후에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독일 베를린에 사는 여성이 남긴 것이었어요. 저도 봤는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어머니가 딸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두 번째 댓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왔습니다. 나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엄마한테 오랜만에 안부 전화드렸어요. 터키, 스페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독일 뮌헨에 사는 엘레나라는 여성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국가는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어머니의 마음, 딸의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안나는 댓글들을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유럽 전역의 여성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고 차분히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드라마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울지 않고 차분히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할머니가 손녀에게 할머니가 죽어도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안나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안나가 10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아버지 스타니스와프는 술을 많이 마셨고 어머니 이렌카와 자주 싸웠습니다. 집안에는 늘 긴장감이 돌았고 어린 안나는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시끄럽지? 친구들 집은 조용한 데라고 생각하며 혼자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나에게 한 마지막 말은 안나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어쩔 수 없었다였어요. 하지만 10살 안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왜 엄마와 화해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안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빠, 돌아와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 이렌카는 안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루에 2개의 일을 하며 안나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안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들 옷을 수선해주는 일을 했어요. 이렌카는 안나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비도 모두 마련해줬습니다. 안나가 교육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우리 안나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엄마가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그때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대학에 가는데 자신만 못 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시절 안나는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던 거죠. 드라마 속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며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었을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렌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괜찮다. 우리 안나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안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버리고 갔는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혹시 자신의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날 밤 안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렌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나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나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마리아를 키우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렌카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괜찮다, 내 딸.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음 날 마리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안나는 평소와 다른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는 엄마, 오늘 수학시험 잘 봤어. 90점 맞았어. 라고 신나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잘했네. 그런데 100점 맞으려면 더 노력해야지라고 말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안나는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우리 마리아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엄마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좋아해? 평소에는 그냥 잘했다고만 했잖아.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평소에 마리아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엄마가 마리아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안나는 마리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8살 마리아는 혼자서도 잘 놀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엄마를 도와 설거지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탓에 일찍 철이 든 거죠. 안나는 마리아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마리아야, 아빠가 없어서 힘들지 않아? 라고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가끔 친구들 아빠 보면 부럽긴 해. 특히 아빠랑 축구하는 친구들 보면. 하지만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주잖아.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라고 대답했어요. 안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마리아가 엄마, 요즘 자꾸 우는 거야? 어젯밤에도 거실에서 울음소리 들었는데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우는 모습을 마리아가 봤다는 걸 몰랐거든요. 엄마가 슬픈 영화를 봐서 그래.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지만 마리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가 말 안 들어서 속상한 거야? 아니면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거야?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혼자 키우는 엄마들은 돈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라고 마리아가 물었을 때 안나는 8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아니야, 마리아. 엄마는 너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돈 걱정도 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마리아를 재우며 안나는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마리아야, 엄마가 가끔 힘들 때가 있어. 혼자 너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 하지만 네가 있어서 엄마는 괜찮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강해질 수 있어.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고 열심히 살 이유가 있어. 네가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마리아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행복해. 우리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보다 더 좋아.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별로 안 친한데 난 엄마랑 정말 친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만 집중해주니까 더 좋아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안나는 마리아에게 미안함만 느꼈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키우지 못하는 것,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늘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것을요. 안나는 그날부터 마리아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장래 희망, 심지어 마리아가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까지. 마리아는 엄마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요즘 우리 더 친해진 것 같아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 안나는 그러게 엄마도 그런 것 같아라며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나는 드라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에 나온 제주도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푸른 바다,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주도 여행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를 검색해서 나온 영상들을 보며 안나는 감탄했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보는 일출, 우도의 푸른 바다, 한라산의 벚꽃,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게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한번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며 자신을 말렸어요. 처음엔 정말 무리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표만 해도 3,000 질로티가 넘었거든요. 안나의 한 달 월급이 4,000 질로티인데 여행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무리한 생각이야. 마리아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마리아가 친구 카시안의 집에서 놀고 온 후 엄마, 카시안은 지난주에 가족이랑 그리스 여행 갔다 왔대.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대. 나도 여행 가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마음이 찔렸어요. 마리아가 태어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거든요. 바르샤바 근처 공원이나 박물관 정도가 전부였어요. 우리도 여행 가자,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가족여행 가는데 우리만 안 가라고 마리아가 조르자 안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바다 보고 싶어. 진짜 큰 바다 말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행 가자.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안나는 그날 밤 진지하게 계산해봤어요.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 8,000 질로티 정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리아 대학 등록금과 비상금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아직 10년이나 남았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겠지. 그보다는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바르샤바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직항표는 없어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비행시간만 14시간이 넘었죠. 이렇게 먼 곳을 정말 갈 수 있을까? 마리아가 긴 비행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여행 경비를 자세히 계산해보니 비행기표, 숙박비, 식비, 관광비까지 해서 약 6,000 질로티 정도 들 것 같았어요. 적금의 대부분을 써야 하는 금액이었지만 안나는 평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기회야. 마리아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해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한국에 가자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국이 어디야? 그리고 한국어 할 줄 알아? 너무 멀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안나는 지도를 펼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야. 엄마가 본 드라마가 만들어진 나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래. 그리고 한국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마리아는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진짜야? 정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우리 둘만의 특별한 여행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자. 그리고 엄마가 본 드라마 촬영지도 가보고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안나는 드디어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5월 말 출발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표 값만 5,000 질로티였지만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으로 가는 여행이니까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안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까지. 마리아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외웠어요. 엄마, 한국어 재미있어. 발음이 신기해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5월 28일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안나와 마리아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폴란드의 서늘한 봄 공기와 달리 제주도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마리아는 엄마, 여기 공기가 달라. 그리고 냄새도 달라. 바다 냄새가 나라고 신기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안나가 미리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안나는 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아, 한류 팬이시구나. 요즘 외국분들이 드라마 보고 많이 오세요. 특히 제주도가 나오는 드라마들 때문에라며 웃었어요.
서귀포로 가는 길에 마리아는 창밖 풍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산이 정말 높아. 그리고 바다색이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 에메랄드색이야. 라며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안나도 처음 보는 제주도 풍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안나가 예약한 숙소는 서귀포 해안가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바다사랑 펜션이라는 이름의 2층 건물이었는데 인터넷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아담했지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라서 만족스러웠어요. 펜션 입구에는 제주도 전통 도라르방이 세워져 있었고 예쁜 꽃들이 심어진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한국 노부부가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자한 인상이었고 할머니는 작은 키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어서 오세요. 김정수입니다. 라고 영어로 인사하셨고 할머니는 박순자예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안나는 간단한 영어와 휴대폰 번역 앱을 이용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이고 이 아이는 제 딸 마리아예요. 폴란드에서 왔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제주도에 꼭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어머, 폴란드.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무슨 드라마를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폭삭 속아수수다라는 드라마요. 3월에 나온 드라마인데라고 안나가 대답하자 박순자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아이고, 그 드라마 우리도 봤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 드라마 보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나는 할머니가 자신이 본 드라마를 알고 계신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머나 이쁘다. 몇 살이야? 라며 볼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8 years old라고 영어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오, 영어도 잘하네. 똑똑하다. 우리 손녀랑 비슷한 나이네라며 계속 마리아를 예뻐해 주셨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할아버지가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제주도 전통 음식으로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안나는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요.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그럼 우리가 제주도만의 특별한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끓인 갈치조림과 미역국, 각종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안나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매운 맛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거든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안나가 우는 걸 보고 왜 우세요? 입에 안 맞아요? 너무 매워요? 라며 걱정했어요. 안나는 번역 앱으로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아이고 엄마가 그리우시구나. 멀리 떨어져 계시나 봐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제가 엄마가 되어드릴게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안나는 마리아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2층 방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폴란드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어요. 별들이 바다에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엄마,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진짜 한국에 와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었고 안나는 맞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라며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안나는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도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엄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나 산 올라가는 거 무서워라고 걱정했어요. 8살 아이에게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높이였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혼자 가면 위험해요. 특히 외국인분은 길도 잘 모르실 테고 제가 같이 가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제주도 관광 가이드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한라산은 제가 수백 번도 더 올라갔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주도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나는 고마워하며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리아는 너무 어리니까 저랑 집에서 한국 전통놀이도 해보고
김밥도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셨어요. 마리아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며 엄마, 나는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나와 김정수 할아버지는 한라산으로 출발했어요. 할아버지는 등산 장비까지 챙겨주시며 오늘 날씨가 맑아서 정상에서 경치가 정말 잘 보일 거예요.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할아버지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주도는 예전부터 여성들이 강했어요. 해녀 문화 때문이죠. 남자들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여자들은 바다에 잠수해서 전복이나 미역을 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강해요. 안나 씨도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 보니까 제주 여성들 같아요. 산을 오르며 안나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산에서 일하다가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신 후 제주도로 이주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주도 말투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서 금세 적응했죠. 이제는 제주도가 고향보다 더 소중해요. 4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이 시간 정도 올라가니 중간 지점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잠깐 쉬면서 간식 먹어요 라며 직접 싸오신 김밥과 따뜻한 보리차를 꺼내주셨습니다. 안나는 할아버지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우리 손녀가 안나 씨 딸하고 비슷한 나이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마리아 보니까 우리 손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딸도 이혼하고 혼자 키웠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오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성산일 출봉까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풍경이 실제로 존재하다니. 마치 천국 같아요 라고 안나가 감탄하자 할아버지는 제주도의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에서 안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8년간의 힘들었던 시간들, 마리아를 혼자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에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매일이 힘들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여요. 마리아가 있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라고 안나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그래요. 표정이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밝아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안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나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마리아는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 주셨어. 나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제기차기도 배웠어. 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아가 정말 똑똑해요. 금세 배웠어요. 손재주도 좋고라며 마리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마지막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도와서 만든 김밥과 할머니 특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안나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우리도 고마워요. 안나 씨와 마리아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딸과 손녀가 놀러 온 것 같았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아버지도 꼭 다시 오세요. 제주도는 언제든 안나 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나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리아는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엄마, 우리 언제 또 제주도 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꼭 다시 가자. 돈 모아서 내년에도 가보자라고 대답했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안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어머니 이렌카와도 전화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제주도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특히 저희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가족 같으셨어요. 라고 안나가 말하자 이렌카는 그래? 우리 안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 왔구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안나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페이스북에 제주도 여행기를 자세히 올렸어요. 한라산에서 찍은 사진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사진들, 그리고 마리아가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만드는 모습까지. 그랬더니 처음에 댓글을 달았던 유럽 여성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독일의 엘레나는 와, 정말 가셨네요. 사진만 봐도 감동이에요. 저도 꼭 한국에 가고 싶어져요. 용기를 내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탈리아의 마르타는 안나 씨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아이랑 함께 특별한 여행을 해봐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때 안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유럽 여성들끼리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페이스북에 바르샤바 거주 한국 드라마 팬 모임 만들어요. 관심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모임은 바르샤바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12명이나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여성들뿐만 아니라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독일,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한 독일 여성 게르다. 태양의 후예를 보고 한국에 대한 환상이 생겼어요. 라고 한 이탈리아 여성 줄리아.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어요. 라고 한 폴란드 여성 아그니에 슈카까지. 모두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안나는 자신의 제주도 여행 경험을 나누며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모두 안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나도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모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안나가 제주도에서 배운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며 비빔밥과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워왔어요. 서툴렀지만 함께 만들어 먹는 한국 음식은 특별했습니다. 마리아도 모임에 자주 따라왔는데 아주머니들이 모두 예뻐해줘서 즐거워했어요. 엄마, 이 아주머니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그리고 왜 다들 한국 이야기만 해? 라고 물었을 때 안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 그래서 서로에게도 친절하게 되는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모임 멤버들은 함께 한국어 기초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나가 먼저 제안했는데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한국에 가는 게 목표니까 한국어도 조금은 배워봐요라고 했거든요.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이 자원봉사로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안나는 더욱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어요. 언어 속에 담긴 예의와 정,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표현들을 마리아와 함께 연습하며 웃곤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안나는 자신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어요. 예전에는 매일이 버겁고 미래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어머니와의 전화통화까지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엄마, 나도 커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볼래라고 말했을 때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왜? 라고 물으니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 그리고 엄마가 한국 갔다 온 후에 훨씬 행복해 보여.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안나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정말 한국에서 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폴란드도 좋은 곳이라는 걸 잊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절망적이고 우울한 싱글맘이었어요. 매일이 버거웠고 마리아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드라마를 통해 안나는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마리아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그리고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까지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럽 전역에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고, 제주도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요. 안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수수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단순히 재미있게 본 게 아니라 제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어머니의 사랑, 딸과의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까지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지금도 안나는 바르샤바에서 마리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한국 드라마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제주도를 방문해서 김정수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를 만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안나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